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파업에 나서며 의료 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전 의사협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숨진다면 그건 정부 탓이라며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엔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대통령실이 오늘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 1시간 뒤쯤 의사단체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대형 병원 수술실과 응급실부터 마비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밤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두고 집단 행동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전공의협 자체 설문조사에선 전공의 약 10,000명 가운데 88%가 집단행동 참여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 80%가 집단 휴업을 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고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파업 동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내면 해당 병원이 수리하지 못하게 했고 파업을 하면 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명령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 2020년도엔 이걸 피하려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아예 꺼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림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집단 행동을 할 목적으로 전화를 껐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결이 없어요. 개별 전공의들 입장에선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다고 다툴 경우엔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전공의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선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희생되더라도 그건 정부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전임 의사협회 회장은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는 글을 썼다 논란이 일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 벌어진 일을 언급했는데 환자가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 의사가 자리를 비운 수일간 방치돼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는 인과관계를 알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며 비극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당체 행동하면은 면허 취소시킬 거야. 협박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의 양심에 기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환자가 희생되면 정부 탓이라며 이번 투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소 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린다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고 썼는데 생활 수준을 뜻하는 민도란 표현이 지역을 비하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 전 회장은 지역 의료 행태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며 환자로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의학의사회도 비대위를 꾸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두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희생자가 발생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의료계는 오는 15일 첫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부는 휴진이나 단축 진료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구성을 마치고 17일 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의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과거처럼 의사들 파업의 방침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비해 환자들을 위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 조짐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은 분명히 자제되어야 하고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아과 오픈런 등의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사례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말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또 시체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당면한 문제란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정부는 일단 의료 수가나 의료 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등 의사들의 고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놨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부로선 방치할 수 없다면서 2020년 의료계 집단 행동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전공의 80%가 파업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포기했지만 이번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과 최상병 실종 이후부터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통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비서관에게 제대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김 사령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사건 발생 이후 적어도 7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최상병 실종 3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한 뒤에 2번, 다음 날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후로 한 번씩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해임되기 전날에도 한 번 통화했고 해임된 다음 날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7월 31일 당일날 제가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이 발언도 JTBC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임 전 비서관의 참고인 서면 진술엔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의견을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엔 없음 2글자만 적었습니다. 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서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군 입대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20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2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왜 우울증이 생겼는지, 빨리 치료할 수는 없었는지 부대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달했었고 건축학과 가서 엄마 집을 지어준다면서 설계도 하고 3남매 가운데 막내로 사랑받았던 아들. 빨리 군대 다녀오겠다며 대학 첫 학기를 마치고 자원 입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때 만났는데? 그냥
저 말투가 예의가 없다고. 나 때문에 다들 피해를 본다며 힘들어했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입대 전까지 정신적 문제가 없었던 아들이 힘들어하자 부모는 속상했습니다. 11월 1일 중대장과 면담하면서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군은 휴가는 허가하지 않았고 11월 3일 병역심사대로 보냈습니다. 오로지 독방에서 아무런 다른 사람들과 만남도 없고 아무런 소질 없이. 부모는 병역심사대에서 보낸 2주 시간도 아들에게 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가 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20일 아들은 자대로 복귀했고 중대장과 부모는 다시 면담했습니다. 부대를 나서던 부모는 불안했습니다. 하루 뒤 부대에선 통제가 안 되니 데려가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빨리 알아보고 입원이 된다고 하면은 뭐 내일이라도 오셔가지고 빨리 데려가서 병원에 가 있는 게. 민간 병원에 입원한 아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12월 7일 아들은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14일 한 번 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뇌 손상이 왔습니다. 2달째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애가 좀 깨어날라나 몸대로 말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제가 제 아들을 못 지켰어. 멀쩡하던 아들에게 왜 우울증이 생겼는지 더 빨리 치료할 방법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내 영상도 보내주지도 않고. 부모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육군은 부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살 청년이 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됐는지 물을 곳이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는 이 업체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한밤중에 선물을 사들고 임 전 의원을 찾아간 정황 등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인조잔디 등 스포츠 시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3년 전까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이 선거 사무실 공사비 등 억대의 금품을 이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는 로비 정황이 담긴 업체 대표의 육성을 입수했습니다. 사무실 공사가 늦어져 밤에 선물을 들고 임 전 의원을 찾아갔다고 직원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그냥 10시에 집 찾아갔잖아. 얼마째 사들어갔을 거 같나? 10만째 사들어갔을 거 같나? 어제 현금 찾은 거 보여줄까? 공사비 지원을 숨겨야 한다고도 합니다. 임종성 인테리어 사무실 페이지마다 이분들 사무실 가서 드리는데 그게 누구지? 그이죠? 이거 누가 그거라면 나중에 뉴스 틀어줘. 승급법으로. 검찰은 이 업체가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채용했고 월급 외에도 1,000만 원을 더 준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임 전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이슈 따게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 대표와 임 전 의원에게도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귀경 차량으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빚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떨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현재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하행선 모두 차들이 수월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정체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심했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에 420만 대 차량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이 42만 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은 34만 대로 예상됩니다.
평소 일요일보다 교통량이 5%에서 6%가량 더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출발하면 고향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저녁 8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했을 때 이곳 서울 요금소까지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가장 많이 막혔을 때보다 1시간 넘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선 서울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고요. 대전에선 2시간, 강릉에선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체도 이제 막바지인 거네요. 몇 시쯤이면 완전히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임시로 개방됩니다. 휴게소나 분기점 등 차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귀경길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드론이나 암행 순찰차가 도로 법규 교통 위반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요금소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세뱃돈을 받은 10대와 20대들의 씀씀이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에 세뱃돈을 줘야 하는 30, 40대는 소비가 소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유진스 앨범이랑 또 그리고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을 탕후루랑 막 마라탕 같은 거 먹고 싶어요. 명절에 세뱃돈 받아가지고 제 옷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빈티지숍도 많고 폰티숍도 많고 그래가지고 옷 좀 사려고 여기 나왔어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10대와 20대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 기업이 지난해 설을 전후로 연령별 구매량을 분석해봤습니다. 반면 세뱃돈을 주는 30대와 40대의 구매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좀 드리고 이래저래 지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소비를 좀 많이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대가 가장 많이 사는 건 문구용품, 20대는 레저용품이었습니다. 10대의 문구용품 구매량은 명절 직전보다 340%나 늘었고 그 다음엔 게임기, PC용품, 구기용품을 많이 샀습니다. 20대는 레저용품과 구기용품을 가장 많이 샀고 이어 브랜드 의류와 신발 순이었습니다. 세뱃돈 소비 규모 증가는 코로나가 끝나고 친지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과 지난해 설 직후 1인당 평균 구매 단가를 비교해보니 지난해 10대는 12%, 20대는 16%가 늘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중국에선 세뱃돈의 월급을 통째로 다 써야 할 정도로 세뱃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방 정부와 언론까지 나서서 과도한 세뱃돈을 자제하라고 당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지폐가 한 장씩 날아오고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몸통 크기만한 봉투에 가득 담긴 세뱃돈을 건넵니다. 중국어로 야수이치엔이라고 하는 세뱃돈은 나쁜 기운을 누르는 돈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과 행운을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이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정하느냐가 화두입니다. 세뱃돈 시세가 너무 올라 월급을 다 써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 虽然说咱也不认识，但是也得掏钱呀。这回去一趟还没见几个亲戚呢，压力也太大了。 인터넷에선 지역별 세뱃돈 표준 액수라는 글도 떠돌고 있습니다. 푸젠성이 3,600위안, 우리 돈 66만 원으로 1위에 올랐고 저장성 55만 원, 베이징시 42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세뱃돈 인증 게시물이 액수를 키우면서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뱃돈 부담을 토로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과도한 세뱃돈을 자제하라는 홍보문을 돌렸고 중국 언론들은 친척들끼리 세뱃돈 상한선을 정하는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연을 날리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 설 연휴를 맞아서 북한 방송이 내보낸 모습입니다. 체제 선전을 위해 넉넉한 설 풍경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단 대형 그네가 깜깜한 밤하늘을 가릅니다.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다 떨어지는 놀이기구인 급강하탑도 인기입니다. 국내 한 놀이공원의 자이로드롭과 비슷하지만 설 연휴를 맞은 평양의 개선 청년공원입니다.
우리 개선 청균공원으로는 올해 들어왔어도 매일과 같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황홀한 불장식을 해놓으니까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시시한 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켠 스케이트장. 색색의 조명으로 장식한 평양 밤거리도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연휴를 맞아 들뜬 평양 시내 분위기를 내보낸 겁니다. 떡국과 명절 음식을 챙겨 먹고 연날리기와 팽이치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은 지방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떡을 만들고 노래대회를 여는 등 흥겨운 설 명절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겠고 이들하고 화목하게 정말 세상에 부름없어라 노래 부르면서 명절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식량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풍족한 설 풍경을 의도적으로 부각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경찰에 적발되자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면허도 없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단속 순찰차에 포착됐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멈추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달립니다. 속도를 낸 순찰차는 추월해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승용차가 속도를 높입니다. 시속 200km 남짓 속도로 질주합니다. 제가 속도를 딱 봤을 때 180이 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저희보다 훨씬 빨리 갔기 때문에 승용차는 덕평 나들목을 빠져나가 국도로 진입합니다. 순찰차가 추적했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포기하려는 찰나 명절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찰 헬기가 나섰습니다. 따라오라는 듯 길을 안내합니다. 그때 마침 우리 헬기가 공중에서 이 공중 순찰을 하고 있던 거예요. 순찰차도 자연적으로 헬기를 보면서 따라간 거죠. 추격하던 경찰 헬기는 야산 근처에서 맴돕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지금껏 쫓던 검은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총 20km를 도망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일 뿐인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달린 걸까? 차엔 20대 베트남인 남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약간 하는 그 베트남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겁이 나서 도망갔다. 이제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제발저려 도망가지 않았다면 죄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택 주민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중곡동에 있는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로 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4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1층으로 뛰어 탈출하려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4층에 살던 다른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시작되자 3층에 살던 주민 A씨는 밖으로 나와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걸로 파악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거주자가 대피 후 편의점에 부탁해서 편의점 주인이 신고를 한 거네요. 경찰은 조사 끝에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서울 창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냉장고에 한번 뿌려. 김치 냉장고 배선에서 불이 시작돼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울 제기동에 있는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오는 4월 철거를 앞두고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낡은 주택 곳곳이 타면서 불을 끄는데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정부가 R&D 연구개발 예산을 깎아 과학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학계뿐 아니라 R&D 예산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키워서 이 시장을 뚫어보려던 일부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섬유 가공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하는데 김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섬유가공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염색 자동화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꿈은 사라졌습니다. R&D 예산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계속 와가지고 보면서부터 살아나려고 투표도 계속 매년 한 건 어떻게 됐으면 이게 살아남자라는 그 사원까지 그려놓고 나만 계속 두드리면서 실제로는 뒤에서는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IT나 반도체만 그 기업만 하락한 그 자체는 저도 생소하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진행 중인 과제를 갖다가 50분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시간이 똑같거든요. 100% 삭감하면 되거든요. 섬유의 메카 대구 지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 들어가 거기도 다 섬유가 들어가요.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섬유면 옷 만드는 산업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 거죠. 이 삭감 소식을 들었을 때 다들 절망을 한 거죠. 섬유산업 R&D를 돕는 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관계부처 3곳의 연구과제 예산이 최대 80%까지 줄줄이 깎였습니다. 이제 전문용 같은 기관은 사실상 멘붕 상태이고요. 삭감이 되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규로 저희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없는 것 같아서 아우성이에요.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일부 R&D 예산을 돌려놓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고향인 부산으로도 향합니다. 표가 분산될까 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힌 지 나흘 만에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내보인 겁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면서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조국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내일 고향인 부산에서 보다 구체적인 출마 계획을 밝힙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검찰 독재를 비판하며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창당 이후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진보 개혁 세력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합류할 경우 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이 따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범야권 의석수 확보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연휴 첫날 이준석, 이낙연 두 축이 중심이 돼 제3지대가 전격적으로 통합했죠. 오늘은 출신 계파별로 안배한 당 최고위원 명단도 발표했는데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미뤄두고 총선용으로 뭉친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지지층에서 그런데 이탈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개혁신당의 온라인 자유 게시판입니다. 야권 성향 제3지대와의 합당에 항의하는 비판 글들이 실시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개혁신당인 정체 모를 당, 이낙연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구태 인사라며 탈당까지 하겠다는 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당 수석 대변인을 맡게 된 허은하 전 의원마저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이준석 대표는 통합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3당의 지향점이 옳다고 생각하면 교차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교차 투표의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역구 선거를 위해서도 가능한 앞번호 기호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일 기호 확보입니다. 전국 단일 기호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5석을 조기에 확보하는 거예요. 주요 당직자를 기존 개혁신당 인사들로 채우고 오렌지색 당 컬러를 유지하는 것도 지지층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 운영 과정에서 내용이 분출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당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출신 3명, 개혁신당 출신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중요 사안 의결 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만이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같은 다소 논쟁적인 기존 개혁신당 정책의 유지나 비례대표 앞번호 경쟁 등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화가 난 군중이 택시를 습격해 불까지 지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택시는 그냥 택시가 아니라 구글에서 운영 중인 무인 택시, 웨이모였는데요. 왜 시민들이 무인 택시에 화가 났는지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중에 둘러싸인 한 차량. 몇몇은 스케이트보드로 유리창을 내리찍고 다른 사람들은 이를 촬영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 허가를 받아 운행 중인 구글의 웨이모 로봇 택시인데요. 결국 누군가가 불을 질러버리자고 선동하자 비상등을 켜는 것 외엔 방어할 방법이 없던 로봇 택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 택시. 미국에선 왜 이런 반달리즘이나 마찬가지인 사태로 번진 걸까요? 미국에선 구글과 제너럴 모터스가 현재 로봇 택시를 서비스 중인데 이 중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는 이미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운행 시작 2개월 만에 한 여성을 깔아뭉개 중상을 입히는 등 사고를 연달아 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도 지난 6일 자전거와 사고를 내면서 미 교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상황. 가장 먼저 로봇택시를 받아들인 샌프란시스코에선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감이 커진 겁니다.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던 구글과 제너럴 모터스가 주춤하는 사이 애플의 자율주행차 애플카는 조용히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애플의 자율주행차 주행 거리는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총 45만 마일을 넘겨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38개 자율주행 시험 허가를 받은 회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인데 애플은 시험 주행 단계에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설이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떡이죠. 최근 미국에서 우리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더니 이번엔 일본에서 우리 떡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곱게 고추장을 한 바람떡, 고소한 시루떡에 고추로 술을 놓은 화전까지 최근 일본에서 한국 떡을 소개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책을 낸 사람은 일본인 노하라 유미, 한국떡 연구가로 활동 중입니다. 오늘 아침 만든 시루떡을 꺼내 보입니다. 소박한 맛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そこで素朴な味わいがとても美味しかったのでコーヒーとスイーツペアリングをしたいと思って韓国餅の方に興味をどんどん持っていきました。 밥 대용으로 떡을 먹기도 하는 우리와 달리 달콤한 것이 특징인 일본 떡은 차와 함께 먹는 디저트로 여겨집니다. 달달한 팥소에 딸기를 넣은 찹쌀떡, 찹쌀 경단에 팥을 얹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韓国餅のいいところはスイーツにもなるし食事にもなるというところはすごく手軽に食べやすいというところもとても魅力に感じています。 최근 들어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떡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사실 일본엔 고려떡이 존재할 정도로 우리 떡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가고시마에 있는 한 과자점은 170년간 시루떡과 닮은 고려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온 도공들이 조상을 위해 만들기 시작해 지금껏 이어진 겁니다.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한국떡을 가르치고 있는 노하라 씨는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한국떡을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韓国餅は幸せの象徴である食べ物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幸せをみんなで分け合いながら、食で日韓友好していくというのが個人的な目標です。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충북 옥천에 사는 92 이항무 할머니의 작품들입니다. 10년 전에 마을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웠는데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주위에 따뜻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몽글터뷰 이상엽 기자입니다. 내 이름은 이항무, 내 나이는 91, 선생은 2.
할머니가 마을에서 화가로 알려졌어요. 그때 그린다고 그렸더니 화가가 돼버렸어. 저 할머니 찾으려고 서울에서 3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찾아온 것도 신기하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찾아왔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항무 할머니 아세요? 혹시 이항무 할머니 아세요? 혹시 이항무 할머니 알아? 미안해. 충북 옥천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92세 화가 할머니가 산다고 합니다. 경로당이 있네? 경로당 가서 물어봐야겠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식사하세요? 혹시 이항무 할머니 아세요? 이항무 할머니 아세요? 이항무가 없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화가는 안다고 합니다. 아니면 성함 말고 혹시 이 마을에서 그림 그리는 할머니 안 계세요? 저 놈이가 있어요. 기억 없어. 복지관도 열심히 댕기고 그림도 참 잘 그리고.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요 동네 넘어가면 요쪽 동네 내한테 언니 집을 하는 게. 혹시 그 항무 언니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얘기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달이 뜨고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이항무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집에 와 보니 여기저기 스케치북이 보입니다. 모두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지만 다시 연필을 잡습니다. 오늘은 고양이를 그립니다. 고양이 이름은 뭐예요? 이름? 글쎄, 나비. 나비라고 지으실 거예요? 근데 고양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좋아도 아니야. 그래요? 할머니는 언제 어디서 처음 그림을 그렸을까? 10년 전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좀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왜 안 되냐고 날 데리고 미술관으로 가더라고. 스케치북, 지우개, 연필 다 주면서 하락하더라고.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가장 잘 그리는 그림은 꽃입니다.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라일락도 여러 가지 색이 있어. 이렇게 그린 그림은 모두 필요한 곳에 나눴습니다. 아직 할머니 자신을 그리진 않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려본 적 있으세요? 안 그려봤어. 왜 안 그리세요? 예쁘시잖아요. 할머니는 왜 그릴 생각 안 하셨어요? 에이 나는 뭐 하려고 그려. 아이고 그린 게 더 낫네 그럴까 봐. 내가 나를 그리면 더 예쁘게 그릴 듯이 실물보다. 할머니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만 졸업해 글을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 또 가정의 엄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한 뒤 홀로 살며 외롭고 불행하다 느낀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웃음 치료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연필과 스케치북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림이 할머니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웃음 치료하는 거는 없었어.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웃음이 제절로 나오지. 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다 살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래요. 마음이 행복하지. 항우야, 너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참아가며 잘 살았어. 고마워. 할머니는 내일도 그림을 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그리시면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잘 그려주면 또 그려달라고 할 거 아니요. 그렇게 못생기게 그려줄 거요. 다시 그려달라 소리 안 하게. 근데 잘생겼는데 못생기게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에 가서 분석하겠다고 말했던 클린스만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이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난 게 확인됐습니다. 비판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대표팀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골문으로 향하는 유효슛은 하나도 없이 요르단에 완패를 당했던 아시안컵. 클린스만 감독에겐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4강에 멈춰버린 결과도 그렇지만 어떤 전술적인 대응 없이 무기력하게 졌던 축구 내용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resign or will you stay on the job? I'm not planning to do anything. I plan to analyze this tournament, go with the team back to Korea.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를 거부했고 오히려 아시안컵 그 다음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Europe to visit Kangin, to visit Sonny, maybe also Minjae. 어떤 반성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비판을 받는 건 대표팀 감독의 삶이란 말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시안컵의 문제점을 돌아보겠다는 약속은 일단 뒤로 미루게 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인데 커져가는 클린스만 감독의 책임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축구의 부진을 진단하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디 애슬레틱은 아시안컵 직전에 아부다비에서 진행한 훈련이 너무 강도가 높아 한국 대표팀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탄탄한 전술적 플랜보다는 스타 출신의 아우라로 선수들을 관리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벌써 연휴 마지막 날도 저물고 있습니다. 연휴 끝에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날이 더 따사로워지면서 아침부터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 한낮에는 십자도까지 쑥쑥 올라가며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쉽게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인천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지만요. 내일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경북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가와 강원 산지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전주 4도, 부산 6도로 아침부터 날은 포근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13도, 청주 15도, 전주 대구 17도로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넘나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3월 초순처럼 온화하겠고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